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이제 2017년도 관세사 1차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6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16년도는 17년도보다 조금 더 쉽게 나왔었고요. 17년도가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몇 개 더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시험이 쉽게 나왔다, 어렵게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좀 쉽게 나왔다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쉽게 나오고 어렵게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어렵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렵게 나왔다라고 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건 아니고요. 16년도 수준이랑 비슷하지만 그나마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조금 더 난해하고 어렵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7년도 문제도 푸는 것도요,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CISG 1장 적용의 범위상 적용 예외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뭘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외사항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sales on execution or otherwise by authority of law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강제 집행이라는 의미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강제 집행인 경우가 있었고, 뭐 추가적으로 옥션, 경매에 의한 매매라든지 아니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들 혹은 선박, 항공기 혹은 전기 이런 것들의 매매에서는 CISG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물품 매매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자, 다음에 2번.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carriage performed under the terms of any international postal convention. 이거 뭐 해석을 해보면 국제 우편 조약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러한 국제 우편 협약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가 않았습니다. 아예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3번에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sales of stocks, shares, investment securities, negotiable instruments or money.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유가 증권 이런 것들은 매매 계약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CISG가 적용되지 않았었고, 다음에 4번.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contract in which the preponderant part. preponderant part는 주요한 부분이에요. 주요한 부분. of the obligations of the party who furnish. furnish는 공급하다죠. 그리고 공급하다. 또 굿즈, 즉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중요한 부분이 consists in the supply of labor or other service. 우리 labor이라고 하면요, 뭐 그냥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하면 노동, 그다음에 서비스도 뭐 어떤 행동이죠, 그렇죠? 뭐 노동, 행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물품 매매 계약하고는 달라요. 물품 매매는 물품을 판매하는 거고요. 이 labor or other services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자문을 해준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계약에서 물품 매매 계약도 포함되어는 있지만 그 당사자의 중요한 부분, 의무의 중요한 부분이 레이버나 혹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이다라고 한다면 CISG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다음에 5번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he liability of the seller for death or personal injury caused by the goods to any person. 이건 뭐였어요? 제조물 책임. 딱 보니까 2016년도에 나왔던 문제죠.
16년도 기출에. 그렇죠? 그래서 나왔던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뭐 정확하게 1번 보기부터 5번 보기까지 그대로 나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기가 한두 개 정도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됐었고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에 42번 MT 조약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1조 정의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자, 1번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복합 운송 계약은 a contract whereby a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즉 복합 운송인이죠. undertakes 인수한대요. against payment of freight 운송 비용을 받으면서 to perform or to procure th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그래서 국제 복합 운송을 해주는 사람이 복합 운송인인데 그 사람은 뭘 받아가요? 운임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1번 내용은 맞는 얘기고 2번에 consignee means the person entitled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자, consignee는 수하인입니다. 수하인이라고 하면은 물품을 받는 사람이에요. 물품을 보내주는 반대말은 뭐예요? consign 너였습니다. 이거는 송하인이 됐었고, 그래서 수하인은 물품을 take 수령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딜리버리 오브 더 굿즈는 물품의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를 수령하는 사람은 수하인, 물품을 인도해주는 사람은 송하인이나 아니면 운송 대리인이 되겠죠. 자, 3번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복합 운송 서류는 a document which evidences a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계약서가 나왔겠죠. 서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The taking in charge of the goods by the multimodal transporter port operator. 복합 운송인이 그 계약 내용에 근거해서 물품을 수령을 하고 배송을 할 겁니다. And an undertaking by him to deliver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at contract.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운송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에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유닛. 이거는 뭐 복합 운송 장치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컨테이너, 수압, 바디, 세미 트레일러, or other comparable loading unit used in intermodal transport라고 나와 있는데 그 복합 운송을 하기 위한 장치로서 뭐 컨테이너라든지 세미 트레일러, 수압 바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MT 조약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틀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답이 4번이고 5번에 International Convention means an international agreement. 국제 합의입니다. Concluded among states. 국가들끼리 체결한 in written form and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국제 법에 따라서 규제되는 International Convention 국제 협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의 부분만 잘 공부하셔도요,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는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정의는 항상 중요한 거니까 꼭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43번 문제. 인코텀즈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인코텀즈 2014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계약 체결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운송계약 체결 의무라고 하면요. 일단 이런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가 뭐 운송계약 체결 혹은 보험계약 체결 이런 타이틀이 나와 있으면 한번 나눠보세요. 문제를 푸시기 전에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누군가에게 있다. 우리 E 조건, F 조건, C 조건, 그다음에 D 조건 이런 식으로만 나눠줘도요.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C 조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즉 셀러가 바이어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코텀즈 조건상에
딱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셀러는 바이어를 위해서 운송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D조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의무는 아니에요. 셀러가 바이어한테 해줘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셀러가 수입국가까지 물건을 가져야 되니까 가져가면서 운송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운송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의무가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좋고. 자, 가볼게요. CPT. The seller must contract or procure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of delivery, if any, at the place of delivery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if agreed any point at that place.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셀러가 계약을 체결을 한대요. 운송 계약을. 어디서부터? 약속된 장소로부터 물품을 수령을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2번에 FCA.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자, 바이어에게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FCA 조건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뭐였어요? FCA 같은 경우에는 프리 캐리어예요. 셀러가 자, 캐리어, 운송인한테 전달하면 운송인은 바이어한테 물건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캐리어는 누가 지정을 해요? 바이어가 지정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FCA 조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자, 3번 Xworks. The buyer must contract or procure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of delivery. 자, 일단은 Xworks 조건이 나와 있으면 우리 인도 위험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셀러는 어디까지만 의무를 띠면 돼요? 본인의 공장에서, 그쵸? 본인의 공장에서 바이어에게 이미 처분하에 적치했을 때 인도 위험 비용이 마무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the buyer must contract or procure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of delivery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여기가 조금 어색할 거예요. procure. procure는 우리 조달하다. 이거 어떤 거였어요? 조달하는 거. procure는 뭐 FOB라든지 FAS, 그 다음에 뭐 CIF, CFR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또 X웍스 자체가 셀러의 의무는 공장에서 마무리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금 어색했고 자, 다음에 우리 4번 보실게요. DAT The buyer must contract at its own expense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terminal at the agre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자, 물품을 DAT 조건에서는 누가 수입국가까지 가져다 줘야 돼요? 셀러가 가져다 줘야 됩니다. 여기서 바이어가 나오면 안 되죠. 셀러로 바뀌어야 되고. 다음에 CFR 조건. The buyer must contract or procure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of delivery. 자, 뭐예요? 바이어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혹은 조달을 해야 된다. 운송 계약을 아닙니다. CFR도 마찬가지로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에게 그 의무가 있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셨고 여기 43번 문제의 답은 우리 1번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4번 MIA 나왔네요. 49조 1호 또는 지연의 허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운송계약 체결하고 보험을 체결하게 되면요. 보험 들 때 내가 A포인트에서 B포인트로 가겠다라고 보험자한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것만 보장해 주는 거야. 만약에 네가 다른 데 들렸다가 가게 되면 우리는 보장해 주지 못해 라고 사전에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1호 또는 지연의 허용 이렇게 한번 B끝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허용되는 사유들이 MIA에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보실게요.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where caused by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master and his employer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하에 1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뭐 엄청 큰 파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파도가 막 흔들어 제껴요. 선박을. 그러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다음에 2번. When the sender, 물품 보내는 사람이 hands goods, 물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Over dangerous nature, 자체로 좀 위험 물품을 to the carrier, 운송인한테 주면서 운송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And this information has not been entered in the consignment note. 이건 뭐 화물 통지서인데 예를 들어서 뭐 BL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위험물인데 BL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그거하고 1호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답이고 3번 For the purpose of saving human life.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aiding a ship, 배가 망가져요. 혹은 배에 어떤 물건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aiding a ship을 하려고 합니다. Where human life may be in danger. 사람들이 목숨이 위급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로 허용이 돼야죠. 허용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선박이 쭉 가다가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도 그냥 쭉 갈 수밖에 없어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1호가 허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4번 Where reasonably necessary in order to comply with an express or implied warranty. 담보요. 묵시담보하고 명시담보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1호를 한대요. 그러면 해야겠죠.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5번에 where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medical or surgical aid for any person on board the ship. 배에 누가 아파요. 그러면 구해줘야겠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고 만약에 뭐 어떤 배가 곤경에 처해 있어요. 곤경에 딱 처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뭐 병원에 간다라든지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둘 다 1호가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45번. 항해용선 표준계약서 젠콘 파트 2 조항의 하나이다.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 The owners shall have a 자, 우리 용선계약이라고 하면요. 선주하고 다음에 용선자가 나와요. 차터러. 그러면 이 용선자는 뭐예요? 선주한테 배를 빌려가지고 본인 물건을 싣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선주한테 배를 빌려서 다른 사람들 물건을 의뢰받아가지고 운송을 해주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자, the owners shall have a 블랭크를 갖는데요. on the cargo and on all sub-freights payable in respect of the cargo. 자, 그 물품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갖고 비용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갖고 for freight, dead freight, 이건 부적운임, demurrage, 다음에 claims for damages and for all other amounts due under this charter party including costs of recovering same. 자, 예를 들어서 용선자는요. 이 용자가 빌릴 용자예요. 배를 빌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집을 빌리거나 뭐를 빌리거나 하게 되면은 그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용선자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사용하는 비용을 선주에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못 준 거예요. 비용을.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주는 이 용선자한테 빌려준 배 위에 물품이 이렇게 선적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 용선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의뢰받아가지고 비용 받을 게 있겠죠? 그 비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주가 얘보다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선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치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요 내용들은 제가 수업 시간,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4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협회 적하약관 ICC 구조의 운송계약 종료 조항 내용 중 일부이다. 가로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운송계약 종료 조항. 이때가 딱 되면은 운송계약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은 사실은 해상보험에 따라서 혹은 해상 운송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무리가 된 거니까. 자, until the subject matter insured. 피보험 목적물이 is sold. 판매되기까지. and delivered at such port or place or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until the expiry of 그러면 며칠이 나오겠네요. 1, 2, 3, 4, 5번을 보니까 15, 30, 45, 60, 120 나와 있어요. After arrival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at such port or plac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그래서 실질적으로 A 포인트에서 출발해가지고 B 포인트까지 도착한 다음에 60일이 지난 경우.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그래서 특정 기간이 지난 경우인데 이거는 60일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문단. If the subject matter insured is forwarded. 자, 피보험 목적물이 그 물품 있죠? 그게 forwarded, 전달됐대요. within the said period of 여기 위에서 말했던 그 기간 그러면은 6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to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contract of insurance까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숫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뭐 사실은 웬만하면은 그 한 회차에 한 문제 정도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협정 혹은 규칙들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숫자들 이런 것들은 같이 연결해가지고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6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47번 UCP 600의 일부이다. 밑줄 친 this document는 무엇인가? 자, this document must appear to 뭐뭐처럼 보여야 된대요. be signed by the mast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뭐 선장 혹은 대리인 혹은 선장의 대리인 그다음에 or the owner of a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owner. 뭐 선주 혹은 선주의 대리인 or the 뭐가 나와요? 차터러가 갑자기 나오네요. 차터러가 용선자입니다.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차터러. 그의 대리인. 사실은 여기까지 보고서 우리가 한번 아래 보기를 볼게요. 1번에 큐리엘 리스트, 2번에 차터 파티 빌 오브 레이링, 3번에 에어 트랜스포트 다큐먼트, 4번에 커머셜 인보이스, 5번에 로드 레일 인랜드 워터웨이 트랜스포트 다큐먼트. 사실 우리가 1번 문단만 보면요. 답이 이미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여기 차터러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답이에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Indicate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a named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stated in the credit by pre-printed wording. pre-printed wording은 뭐 사전에 인쇄된 문구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r an on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그래서 언제 선적이 됐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indicate shipment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ated in the credit.
요 서류에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적하고 양육항이 전부 다 나와 있어야 된다. 신용장에 들어가 있는. 자, 다음에 the port of discharge may also be shown as a range of ports or a geographical area as stated in the credit. 그래서 어떤 항구의 범위, 지리적 범위 이런 것들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답은 우리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UCP 600의 운송 서류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조금 어렵게 배우시긴 했는데 그게 반복되면 될수록 굉장히 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시험 트렌드가 운송 조건에 대해서 19조부터 25조까지 문제가 한 문제씩은 또 꼭 나오고 있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스킵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48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함부르크 룰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웬만하면은 이제 다 한 번씩 보시긴 하는데, 요 문제는 우리가 좀, 일부를 스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함부르크 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이 함부르크 룰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이러한 문제들이 함부르크 룰 쫙 내용 1번부터 5번까지 주면서 조금씩 내용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데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함부르크 룰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정말 엉뚱한 데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은 보실 필요가 없고 보시게 되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되니까 자, 이거는 바로 답을 보시도록 할게요. 자, 4번 한번 보실게요. The carrier is not liable. 책임이 없대요. 운송인은 책임이 없다. Except in general average. general average는 우리 공동훼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훼손은 책임이 있고 캐리어는 다른 거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Where loss, damage, or delay in delivery resulted from measures to save life.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from reasonable measures to save property at sea. 물품,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딜레이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책임지지 않겠다. 면책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1, 2, 3, 5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읽어보지 마세요. 혹시 필요 없고 자 다음에 우리 4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URR 725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대금 상환에 대한 거 URR도 우리 16년도에도 한번 나왔는데 17년도에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니까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branches of a bank in different countries are considered to be same banks. 뭐가 조금 어색할까요?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는 은행들의 지점은 considered to be same bank, 동일한 은행으로 취급이 된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신용장에서 계속 배우셨을 거예요. 개설은행이 뭐 예를 들어서 양도은행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많이 배우셨는데 이게 same bank가 들어가면은 조금 힘들겠죠. separate. 그래서 별개의 은행으로 취급을 하겠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In a bank-to-bank reimbursement, 은행 간 상환은 subject to these rules. The reimbursing bank, 상환은행은 acts on the instruction.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누가 지시를 했어요? 개설은행이 지시를 합니다. And under the authority of the issuing bank, 개설은행이 상환 수권서를 작성을 해서
특정 은행에다가 주면 그 은행이 오케이 내가 상환은행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상환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상환은행은 상환수권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These rules are not intended to override. 이런 규칙들은 not intended to override or change 무시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The provisions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이게 뭘까요? 화한 신용장에 대한 UCP 600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UCP 600에 대한 내용이 딱 있고 UCP 600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 중에 일부 내용에 대해서 URR 725가 활약을 해주는 건데 이 URR 725가 UCP 600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UCP 600하고 URR 725하고 상충되면 이게 좀 더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다. 이 내용들을 얘가 변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4번. The issuing bank is responsible for indicating in the documentary credit that reimbursement is subject to these rul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에다가 요것들을 명시를 해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겠죠. 얘가 상환 수권서도 쓰고 전부 다 하는 거니까. 다음에 5번. Except as provided by the terms of each reimbursement undertaking. A reimbursing bank is not obligated to honor a reimbursement cla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특정 은행한테 개설은행이 상환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은행이 거절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환은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5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reimbursing bank 상환은행은 not obligated 의무가 없대요. honor a reimbursement claim 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49번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으로 넘어갈게요.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20조 승낙기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이냐?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A. A period of time for acceptance fixed by the offerer. 지금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In a telegram or a letter begins to run from the moment the telegram is handed in for dispatch or from the date shown on the letter. If no such date is shown from the date shown on the envelope. 자, 그래서 요거는 두 개죠. 텔레그램, 전보를 보내려고 했을 때 기산일은 전보를 보내려고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죠. 전보 좀 보내줘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에요. 디스패치하는 기준. 아니면 텔레그램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편지 봉투에 올라와 있는 날짜. If no such date is shown from the date shown on the envelope. 만약에 없으면 봉투에 써져 있는 날짜.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니은 a period of time for acceptance 승낙의 기간이에요. fixed by the offerer by telephone, telex or other means of instantaneous communication. 동시적 통신수단이라는 거죠. 동시적 통신수단이라는 것은 전화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egins to run from the moment that the offer reaches the offerer. 이건 뭐예요? 청약. 이거는 청약자.
청약이 청약자한테 도착할 때부터 기산이 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offer가 아니라 offeree가 돼야겠죠. 피청약자가. 그쵸? 피청약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자세하게 읽지 않으시면은 틀리는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다 맞거든요. 처음부터 중간 여기 그냥 이상 없네 하고 여기까지만 읽고 넘어가요. 그럼 틀리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B는 니은은 틀렸다라는 거. 디귿 official holidays 공식 공휴일 or non-business days occurring 즉 뭐 휴일이나 아니면 영업을 하지 않는 비영업일 occurring during the period for acceptance 승낙 기간 안에 그러한 일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are included in calculating the period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 날짜들 전부 다 그냥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것 때문에 연장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real However, if a notice of acceptance cannot be delivered at the address of the offerer on the last day of the period because that day falls on an official holiday or a non-business day at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offerer. 청약자가 속해 있는 국가가 승낙의 마지막 날이 할러데이예요.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승낙을 못 받겠죠. The period is extended until the first business day which follows. 그렇게 되면 다음 첫 은행 영업일로서 연장된다라는 거예요. 디귿하고 리을의 차이가 뭐예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자 1일부터 10일 이렇게 기간을 딱 지정해 줬어요. 이 기간 안에 요 10일이 마지막 날인데 디귿은 여기 막 5일이나 6일쯤이 공휴일인 거예요. 근데 여기 리얼은 뭐예요? 10일이 공휴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첫 은행 영업일까지 연장이 된다는 거죠. 중간에 박혀있는 경우하고 끝인 경우하고를 구분하셔가지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 리을도 맞네요. 기억 디귿 리을이니까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1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 이렇게 딱 나오면요. 여기 선화증권이 나오면 일단 여기다가 C 이렇게 써주세요. 시험 보시거나 문제풀이 하실 때. 자, 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the carrier 운송인 upon receiving the goods from the shipper. 운송인은 이제 shipper한테 물품을 운송해달라고 요청을 받는 사람이죠. 받고 shall give notice of the receipt of the goods to the buyer. 그리고 송화인한테 말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해줘야 돼요? 내가 물건 잘 받았으니까 이거 제대로 당신이 요청한 대로 운송을 해줄게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By a message at the electronic address specified by the shipper. 송화인이 지정한 그 electric address, 전자 주소에다가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2번 This receipt message shall include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물품의 명세 with any representations and reservations. 뭐 이렇게 유보 사항들 in the same tenor as would be required if a paper bill of lading were issued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표시라든지 유보사항들 아니면 테너, 형식들 이런 것들은 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if a paper bill of lading were issued 지금은 전자식 선화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이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요구될 조건들이 전자식 선화증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same 테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This receipt message, 수령 메시지는 shall not include a reference to the carrier's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이 수령 메시지는 운송인의 운송 제조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품 잘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요구한 대로 어떻게 물건을 배송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여기는 지금 빠져있다라고 나왔으니까 낫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 Upon demand of the holder. 소유자가 요구하는 즉시 the receipt message shall be updated. 업데이트 돼야 된대요. with the date and place of shipment. 선적 일자와 장소가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As soon as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물품이 본선에 선적이 되게 되면 바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5번. The shipper must confirm this receipt message to the carrier, upon which confirmation the shipper shall be the holder.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내용들도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이 전자책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BL에 대한 내용을 전부 파악을 잘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만약에 배우지 않았다, 스킵한 부분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게 손을 댈 수 없는 정도의 문제가 있고 손을 댈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5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푸실 수가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1번은 답이 3번이 되겠고, 자, 52번에 보실게요. 자,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35조, 36조, 37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여기 뒤쪽 조항들은 다 뭐예요? 은행 면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A credit or amendment should not stipulate that the advising to a beneficiary is conditional. 조건부라고 적으면 안 된대요. Upon the receipt,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by the advising bank or second advising bank of each charges. 통지은행이나 제2통지은행이 해당 비용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수익자에게 해당 통지를 하겠다라고 조건부라고 적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요거 우리 배우셨던 내용이고요. 요 1번 내용이 맞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에 2번 가실게요. If a credit states that charges are for the account of the beneficiary. 자, beneficiary가 관련 비용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신용장에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And the charges cannot be collected or deducted from proceeds. 근데 수익자로부터 대금이 거둬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the issuing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payment of charges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책임자는 개설은행입니다. 개설 이슈잉 뱅크인데 이슈잉 뱅크가 이거를 베네피셔리한테 떠넘겨 버린 거예요. 그러면 떠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베네피셔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래의 사람이 해야 된다. 여전히 이 사람에게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mains liable 이 돼야 되는 거겠죠. 자, 3번. A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arising out of the interruption of its business by acts of terrorism. 테러에 의해서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면책이 되겠습니다. A bank will, upon resumption of its business. 자, by acts of terrorism, 테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천여지변이 전부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업무를 하지 못했다가 지금 resumption, 재개가 된 거예요. of its business. 그러면 은행은
honor or negotiate under a credit that expired during such interruption of its business. 이러한 천재지변이 발생을 해서 업무가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이때 만약에 기간이 지난 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행은 재개가 되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느냐? 안 해줬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a bank will not이 들어가야 돼요. not.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4번 A bank instructing another bank to perform services. 어떤 은행이 다른 은행한테 뭐 이런 것들 좀 해라라고 지시하는 거죠. is not liable for any commissions, fees, costs, or expenses incurred by that bank in connection with its instruction. 이거 뭐예요? A라는 은행이 B라는 은행한테 의뢰를 한 거죠. 요청을. 이걸 좀 해달라. 그러면은 관련된 비용은 누가 해줘야 돼요? 얘가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뱅크는 is not liable. 커미션 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not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로 해석이 돼야겠죠. 다음에 5번 If a nominated bank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is complying. 지정은행이 어떤 제시가 있는데 일치하는 제시다라고 판단했대요. And forward the document to the issuing bank. 그리고 그 서류들에 대해서는 개설은행에다가 송부를 했습니다. Whether or not the nominated bank has honored or negotiated, an issuing bank must not honor or negotiate or reimburse that nominated bank.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whether 뒤에부터 내용이 좀 삭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issuing bank 앞에까지 자 여기 내용들 있죠? 요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되고요. 다음에 issuing bank는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라고 판단을 하고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honor 해줘야겠죠? 그러면 issuing bank는 must honor or negotiate or reimburse that nominated ban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52번의 답은 1번이 됐었죠. 자, 다음에 53번으로 갈게요. 인코텀즈, X웍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즉, 두 개 이상 운송수단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2번 Xwork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it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t another named place. 우리 Xworks 같은 경우에는 인도, 위험, 그리고 비용이 전부 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내용도 맞고요. 3번 The seller must pay the cost of any mandatory pre-shipment inspection.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선적전 검사인데 mandatory니까 강제적인 선적전 검사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셀러가 including inspection mandated by the authority of the country of export. 이거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셀러가 아니에요. 셀러는 X웍스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수출 통관, 수입 통관 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가 아니라 여기는 바이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4번 A buyer who buys from a seller on an Xworks basis for export needs to be aware that 바이어가
셀러하고 엑스웍스로 거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대요. The seller has an obligation to provide only such assistance as the buyer may require to effect that export. 수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수출 통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셀러가 사실은 제공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만 제공을 받고요. 실질적으로 수출 통관을 진행하는 존재는 바이어가 되는 겁니다. The seller is not bound to organize the export clearance. 의무가 없죠, 셀러는. 5번. The buyer has limited obligations to provide to the seller any information regarding the export of the goods. 그래서 바이어는 이렇게 제한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쭉 내려서 우리 54번 보실게요. 함부르크 룰스 1조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가로에 들어갈 내용 나와 있으면요. 아래 보기를 먼저 보세요. 자, 캐리어, 운송인, 그리고 실제 운송인 나와 있고 Contract of Carriage by Multimodal Transport 복합 운송이냐 아니면 해상 운송이냐 이렇게 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다음에 Seaway Bill, Bill of Lading, Transport Document 중에서 뭐가 답이 될 건지 이렇게 미리 이걸 봐 놓으시면요.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캐리어 아니면 actual carrier예요. 1번은 means any person to whom the performance of the carriage of the goods 물품을 운송하는 사람이에요. or of part of the carriage 그 중에 일부만 운송을 해도 괜찮고요. has been entrusted 수탁됐습니다. by the carrier 캐리어로부터 의뢰를 받았대요. and includes any other person to whom such performance has been entrusted 라고 해서 자, 이렇게 운송인 같은 경우에는요. 쉬퍼한테 수출자라고도 볼 수가 있죠. 쉬퍼한테 의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선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선사가 의뢰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사람은 직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ctual carrier하고 조금 구분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캐리어 나왔으니까 결국엔 답은 actual carrier가 되겠네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means any contract whereby the carrier undertakes against payment of freight to carry goods by sea from one port to another. 자, 딱 위로 올려보시면 여기 뭐 나와요? 해상 화물 운송. 제가 아까 전에 선화증권 아니면 해상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일단 C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부르크 룰이니까 해상 화물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거 안 봐도 보기만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멀티모달 트랜스포트는 뭐예요? 항공 운송, 해상 운송, 내륙 운송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보시면 to carry goods by sea 이게 나왔으면 일단 이미 멀티모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From one port to another. However, a contract which involves carriage by sea and also carriage by some other means. 자, 요거는 지금 해상 운송에 대한 얘기 나왔고 그리고 추가로 그 밖에 다른 운송수단으로서 운송을 하게 되는 경우는 is deemed to be a contract of carriage by sea. 바다에 의해서 바다 해상 운송이라고 간주가 된대요.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Only insofar as it relates to the carriage by sea. 이게 무슨 얘기냐? A에서 B까지 가려고 해요. 여기가 각각 국가고 여기에서는 내륙 운송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한국까지 가려면 한국에서 여기 B까지는 해상 운송 그 다음에 B에 도착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또 내륙 운송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요 C 운송
해상에 따라서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다른 운송수단에 대해서도 해상 운송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상 운송이 껴있지 않으면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contract of carriage by sea가 두 번째 들어가야 되고, 자, 세 번째 means a document which evidences a contract of carriage by sea and the taking over or loading of the goods by the carrier and by which the carrier undertakes to deliver the goods against surrender of the documen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 뭘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evidence a contract of carriage, 물품 운송 계약을 증빙을 해준대요. 그리고 taking over or loading of the goods by the carrier, 이거는 화물을 수취했다라는 거죠. and by which the carrier undertakes to deliver the goods against surrender of the document.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권리를 포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이 서류하고 상환으로 물건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권리증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BL의 세 가지 특징 정말 많이 배우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뭐하고 뭐였죠? 하나가 권리증권, 그 다음에 화물 수취증, 마지막으로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 세 가지가 딱딱딱 나왔네요. bill of lading이 들어가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우리 55번. 다음은 비즈니스 계약서 중에 일부이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보시면 entire agreement는 완전 합의, 그 다음에 warranty는 보증, arbitration은 중재, infringement는 권리 침해, 그 다음에 secrecy는 비밀 유지 조항입니다. 자, the buyer agrees that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confidential이 기밀이라는 거예요. 기밀. 그럼 이 기밀이라는 말하고 좀 연관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미 나왔어요. Information shall be the valuable asset. 가치 있는 어떤 자산으로 평가를 하겠다. of the seller and agrees to hold it in strict confidence.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최대한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를 하겠다. for the exclusive use. 즉 사용은 하되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을 하고 and benefit of the seller and not to use or disclose. 제한적인 상황 그리고 benefit, 셀러의 이익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을 하고요. 사용하지 않겠대요. disclose, 그리고 폭로하지 않겠대요. The same to any third party at any time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기 전에는 어떤 제3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 잘 비밀을 유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정답일까요? 답은 secrecy, 비밀 유지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 56번부터는요. 잠깐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